우리가 집을 팔고 나면 어떻습니까? 집을 팔고 나면은 그냥 그 집과 관련된 거래 관계가 다 끝나요. 집 팔고 나면은 근저당권이 아니라 집을 팔고 나면 등기부 등본에서 이름이 없어지면서 그냥 나는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 집의 소유권자는 바뀌었는데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이거 왜 그랬지? 수야님이 명의신탁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근저당권은 사실상 명의신탁에도 활용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지금 명의신탁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집을 가지고 있던 이재명 부부가 집을 팔면서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저당권은 일종의 담보권 설정이거든요.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자까지 다 쳤을 때 최소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 돈을 이재명이 그 새로 집을 산 새 집주인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단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면서 일반 국민은 할 수가 없는 거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시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실거주 의무 있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5억 이상 집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하의 집도 대출을 엄청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내가 현금 부자가 아니면 혹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집을 좀 늦게 사신 분들은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누가 15억씩 뭐 10몇 억씩 깔고 앉아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집 산 사람은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천운이에요. 천운. 대운. 왜? 자기 돈은 얼마 안 든 거예요. 16억을 이재명이 빌려줘서 빌린 돈 가지고 집값을 내고 자기 돈은 전세를 해소했다고 치더라도 자기 돈은 11억, 12억밖에 안 든 거예요. 29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12억으로 사는 게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왜 국민들은 다 틀어막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행 대출을 다 막아놨는데 이재명이 은행 대출을 막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갭 투기를 막아야 된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부동산 값을 올릴 수가 있고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대출 끼고 사지 마 해놓고 자기는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은행 대출은 안 되고 이재명 대출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집주인이라고 쳐볼게요. 집주인이면 나도 내 집을 팔면 어딘가 이사를 가서 전세를 살든지 다른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집이라는 자산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자기 재산에서. 그러면 집을 팔아서 잔금을 받아야 내가 새로 사는 집에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전세금을 받아야 새로운 전세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살 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기를 딱딱 맞춰야 돼요. 내가 돈을 받는 시기랑 내가 돈을 내는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때마다 분쟁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이에 이사를 못 가면 짐도 어디 잠깐 맡겨놔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데 이재명은 그냥 11억만 받고 나머지 뭐 돈을 더 받아서 다른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는 이사 갈 걱정이 없잖아요. 자기는 새로 집을 안 사도 되고 새로 전세로 안 옮겨도 되고 청와대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니까 그냥 29억짜리 집을 팔면서 그래 11억은 내가 받아서 챙기고 나머지 돈은 내가 빌려준 걸로 칠게. 나중에 돈 들어오면 갚아. 이거잖아요. 정상적인 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수야님이 저걸 매매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의신탁 때도 활용되는 방법인데 지금은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가장해서 명의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저 등기부 등본 가지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의혹은 있지만 이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더 핵심은 뭐냐? 자기들 국민들은 대출 틀어 막아놓고 자기는 대출 줘서 집 사게 한다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바이님이 주택대출을 왜 막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대출 받아서 내가 집을 사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김영범 정책실장 강남에 아파트 있거든요. 본인 딱지 사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이찬진 금감원장, 여기 이재명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이찬진 금감원장도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사면서 1가구 2주택 하고 있고 또 대출을 다 끼고 사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 갭투기하고 해외 유학 가기 전에 대출 껴서 집 사놓고 다 가놓고 국민들을 왜 틀어막느냐. 이게 저는 민노총식의 약간 좌파 이념에 물든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살 집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 집값만큼은 내가 주식을 살 수도 없고 어디 쓸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사는데 내 비용으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돈 풀고 빚내서 환율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집값이 헐값으로 보이고 외국인들 부동산 쇼핑 허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심리가 자극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왜 사람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벌어야지 왜 집을 통해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재건축하면 재건축이 다 환수할게.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된 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제가 글 하나를 올릴까 잠깐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박원순이 그런 생각으로 재건축을 다 틀어막은 거예요. 왜 재건축해서 일하지도 않고 돈 벌어 신성하게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벌어야지. 그게 얼마나 이게 공산주의 중에서도 약간 마르크스 레닌 사상 옛날에 왜 진짜 좌파 이념의 초기의 공산주의 지금의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한 나라조차도 포기한 그 이론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뻑하면 세금 매기겠다고 하잖아요. 왜 주식에 관련해서 거래세나 이런 거 자꾸 매기려는 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일 안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벌어? 그러면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각자 투자금을 쉽게 모으고 이 대표이사가 자본 걱정 없이 창의적으로 기업을 해서 키워보라는 의미에서 주식회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세금 제대로 내면 되는 거고 배당 받았으면 배당 관련된 소득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마치 불로소득을 얻은 것처럼 취급을 합니까? 제가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하느냐? 부동산 수익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동산 수익 받은 사람은 수익이 난 사람은 내가 원해서 난 수익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 국가가 뺏어야 될 거. 이런 식의 사고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 이재명 거 이거 보세요. 왜 이게 요거도 먹어야 되느냐면 이 분당 아파트는요.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에도 나오지만 재건축 동의서에 직접 이재명이 서명을 했어요. 조합원으로서. 근데 이재명, 김혜경 공동소유거든요. 원래 단독 소유에다가 중간에 김혜경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김혜경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직 10년 거주 요건을 5년 소유 10년 거주 요건을 제대로 충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웬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 사업자가 시행인가 고시를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시행인가 고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딱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집을 못 받는 거예요. 현금 청산만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되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확 줄어들어버려요. 왜냐면 조합 입장에서는 새 집을 안 줘도 되고 그냥 현금 청산해버리니까 공시지가랑 지금 현 거래가에서 대충 조금 얹어서 주고 청산을 해버리면은 새 집의 시세 차익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고맙죠.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올해 7월 말까지는 이 집을 팔아야 재건축 수익을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29억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7월 이후에 이제 딱지가 안 나오는 집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9억까지 못 받죠. 네, 29억까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집을 빨리 팔아야 자기한테 이득인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집을 넘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을 한 푼도 손에 안 보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니 자기는 국민들한테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불로소득 내놔. 집으로 번 돈을 다 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집은 나 어릴 때부터 애들 키워서 사연 있는 집이어서 나는 이 집을 못 팔겠다라고 버텼잖아요. 사연 없는 집도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사는데 뭐 본인만 자식 키우나요? 각자 집에는 각자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연은 소중해서 재건축 이익 다 해먹어도 되고 우리 국민들은 사연이 없어서 돈 벌면은 그냥 다 불로소득이에요. 제가 청와대 입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청와대에서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소유권이 넘어간 건 맞습니다.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이 이루어졌다. 낮아봤자 얼마 안 돼요. 낮아봤자. 뭐 헐값에 내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더 헐값에 내놨으면은 집을 파는 시기가 소용이 없어요. 현금 청산할 각오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부동산이 불로소득이고 국민들처럼 불로소득은 다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은 15억에 팔아도 되고 20억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본인은 대출 끼고 산 집이잖아요. 29억이 그렇게 여러분 시세보다 저번에 거래됐던 것보다 약간 낮다는 거지 그게 막 엄청나게 헐값에 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집을 자기가 살 집이 아니면 왜 깔고 앉아있냐? 팔아버리지.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거 아니에요? 집을 그냥 못 사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어요. 집을 살려면 내가 가서 살아야 돼.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자금이 모자라요. 그래서 정말로 집은 너무 갖고 싶고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 돈을 땡겨 써서 이 집은 예를 들어 전세를 끼고 사고 나는 그 집을 온전히 내가 가질 때까지 그래 나 허리띠 좀 졸라매자 해서 더 좁은 평수의 집에 가서 전세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욕심내서 대출을 끼고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대출금 이자도 너무 높고 나는 허리띠 좀 더 졸라맬래. 나는 좀 좁아도 돼. 아직은 애가 어리니까 15평짜리 집 살래. 우리 다 그런 식으로 다 집 사고 한 거예요. 다 그렇게 국민이 그런 식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랑 거래의 자유, 매매의 자유를 누려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매매할 거면은 직접 살 거 아니면 절대 사지 마. 전세 끼지 마. 뭐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아요. 전세 끼지 마, 대출 끼지 마. 어떻게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1주택만 있어도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세금 더 걷겠대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근데 저 입장 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라고 했지만 사실상 본인 얘기대로라면 매각 의무가 있는 거죠. 본인 청와대에서 5년이나 사니까 집 비워둘 거예요? 그러면 본인 말대로 그 집에서 살지 않을 거면 무조건 집 사지 마. 그게 본인이 국민들에게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살 거면 팔아야죠. 왜 끼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로서 매각의무 없다는 말도 내로남불이고요. 등기상 내용이라는 게 아까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한 거는 매수자 사정.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집을 살려는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수자 사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빨리 팔아야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현금 청산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8월에 9월에 팔아버리면 그만큼 현금 청산될 집을 누가 삽니까? 아주 싸게 현금 청산될 금액으로밖에 못 넘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매수자에 의한 사정입니까? 매도자인 이재명의 사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당연히 해석이 되고, 제가 뭐 대단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도 제가 변호사이고 법률가로서 많은 거래, 훨씬 더 복잡한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띠용님이 고가집 한 채 갖고 있어도 적폐, 다주택자도 적폐. 다 그럼 어쩌란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매달 몇백만 원씩 또 이자도 챙기겠죠. 그러면 국민은 대출 받지 마. 하지만 내가 빌려주는 돈은 괜찮아. 그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집 산 사람만 땡 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같은 매도인이 있으면 우리도 다 집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다른 매도인들은 그렇게 해줄래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재건축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 필요성과 빨리 팔아야 되는 필요성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을 합쳐가지고 약간 울며 겨자 먹기 비슷하게 아 그래? 돈 없어서 못 사? 잔금 일자가 안 돼서 일시불로 29억은 못 사? 아니 일시불로 29억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집 팔겠다고 해놓고 제가 막 계속 왜 집 안 파냐고 놀리는데도 못 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강한 규제가 너무너무 지나친 규제다 보니까 자기도 못 지킬 규제를 국민한테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제를 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매매를 아무도 못하게 돼요. 이재명식으로 매매하지 않으면 누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값은 한두 번의 거래에 의해서도 폭등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집값 더 올려놓겠네 싶으니까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오늘 집값이 내일 집값보다 더 싸다 싶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 잡은 사람 금감위원장이랑 주소 똑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예리하십니다. 이게 예전에도 이슈화 됐던 건데요. 이 등기부 등본 중에 이거는 뭐 띄워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찬진 그 금감원장 이름으로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그게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금감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제가 문제를 삼았어요. 왜 이재명한테 5억 정도 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7억의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재명은 자기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한테 금감원장 직위를 준 거잖아요. 일종의 이해충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빚을 갚았나 봐요. 근저당권이 해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리한 분들이 이번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서 이찬진이 왜 있지? 근데 금감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지 성남시장 시절인지 그 근저당권 설정 시기를 보면은 그때 돈을 빌려줬던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돈을 빌려줬고 어디에 썼는지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필요할 때 야, 돈 좀 가져와라고 하면은 쉽게 빌려주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금감원장 막 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깨어남 씨가 깨어남 님이 5억은 왜 빌려줬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 용처는 안 밝혔는데 당시에 뭐 소송 때문에 자기 재판 비용으로 일부 썼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다 썼는지. 그때 보면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우리가 밝히라고 해도 끝까지 안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 그 많은 재판을 했는데 비용 제대로 받은 거 맞아? 이제 와서 국민 세금으로 자리로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하는 거죠. 여기 클리앙에 올라온 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지금 아마 엄청난 내분이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매도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17억 7천만 원 설정했다는 거는 산 사람은 11억 3천에 산 거다. 이렇게 집 살 수 있으면 다 사지. 이런 얘기거든요. 론토님이 이재명 감옥 갈 결심이라고 써주셨는데 재밌네요. 그래서 얼마 빌려줬는지 언제 갚을 건지 등등을 설명 안 해요. 근데 그쪽 그 소유자한테 돈을 받으면 이제 근저당권이 풀리겠죠. 근데 이거는 새로 집 산 사람의 사정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시세 차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진 님이 돈을 못 갚으면 다시 돈 빌려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근저당권은요,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근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못 받은 돈과 관련해서 경매에 다시 낙찰을 받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이상하잖아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집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되돌려 받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보통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금액이 17억 7천인 걸로 봐서는 그냥 단순히 차용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고 국민한테 규제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너무나 꼼수다. 진짜 꼼수예요. 제가 지금 마치 언론에 이재명 드디어 집을 파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고 하길래 제가 이게 왜 꼼수인지를 SNS에 쫙 글을 올렸거든요. 아마 이제 기사가 쫙 날 겁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왜 꼼수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님이 이 정도면 꼼수 박사라고 하셨는데, 하여튼간 이런 머리는 기가 막혀요. 나는 그거 생각도 못 했는데. 재밌는 짤이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 패러디를 하신 건데요. 더불어 근저당? 이거 보셨어요? 나 이거 보고 완전히 진짜 빵 터져서 웃었네. 더불어 근저당. 와, 대단하세요. 이거 생각하신 분은 내가 봤을 때 천재이신 것 같아요, 천재. 대단하십니다. 더불어 근저당. 유우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유우님이 만드셨나요? 하여튼 더불어 근저당 만들어주신 분 엄청난 패러디네요. 라운드님이 우리도 근저당 잡히고 집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이러고도 집 한 거를 잘했다라고 할 겁니까? 국민들한테 자랑할 일이요? 나도 좀, 그렇게 돈 빌려줄 줄 알았으면 나도 말씀을 하시지. 나도 살 건데. 안 그래요? 이재명이 내가 산다 그랬으면 나한테는 돈 안 빌려줬겠죠? 너무 웃기네. 나한테도 급하면 나한테도 돈 빌려줬을라나? 나한테는 안 빌려줬을 것 같아. 이게. 치사하게. 바이올렛 님이 지인과 거래한 거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지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조건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 집을 빨리 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예요. 그 혜택은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아주 낮은 가격으로, 낮은 현금만 있어도 집을 사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재명 집 사는 사람은 갭 투기해도 되고, 국민은 대출 받아서 갭 투자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걸로 딱 정리될 수 있겠죠. 네, 렁님도 제가 사고 싶은데 안 팔 것 같네요 했는데, 아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댓글에 조금만 비판해도 삐져가지고 댓글 차단하는 사람이 집 팔겠어요? 우리한테는 안 팔겠지.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용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은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상장 폐지가 어렵다. 아, 벌써부터 더불어근저당 욕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더불어근저당 정말 아, 이름 너무 잘 지었네. 더불어근저당. 나 다음 총선 때까지 이거 써먹어야지. 너무 입에 착착 붙어요. 더불어근저당. 근데 부동산을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실수요자가 있고 많은 분들의 집 살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김용범이 뭐라고 했느냐. 제가 제발 좀 이렇게 하면 부동산 오른다. 제발 국민 좀 그만 괴롭혀라. 아무것도 그냥 공짜로 월급 받아도 내가 저기 직무유기라고 고발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냥 차라리 그냥 주는 월급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입을 틀어 막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집값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막 엄포도 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집값 투기하는 사람들 발을 못 붙일 것입니다 하고 큰소리 뻥뻥 쳤잖아요. 이거를 투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안한 거예요. 나라 빚을 너무나 많이 늘리고 환율 올려놓고 물가 올려놓고 그런 것도 돈 풀어서 막 자기 사람들 일자리 늘리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만 잔뜩 뽑고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 심리 때문에 국민들이 집을 빨리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이거 또 오르면 어떡해. 이재명 정부 믿고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거든요. 본인이 1년 내내 장담을 했는데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폭등을 했으면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사표 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김용범이 사표 내고 나가면 물론 이재명이 탄핵되거나 하야되면 더 그렇겠죠. 그러면 집값 잡힐 거예요. 왜냐면 불안 심리가 잡히거든요. 아, 이제 이상한 짓 안 하겠구나. 근데 공급은 못하게 하면서 재건축 이런 것들은 재건축 하겠다 그러면 재건축 이익은 다 환수하겠다 그러면 재건축 하는 사람은 뭐 바보입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왜 재건축을 해요? 잘 되면은 이득 다 뺏어가고 잘못되면 내가 다 손해보는 구조인데 누가 재건축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딱 두 개만 집중해서 레버리지를 해버리니까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여러분. 직권남용으로 저는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김용범이 증권사 방문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제도이면서 왜 국가가 나서서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해서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밀어넣습니까? 오를 때야 좋죠. 떨어지면 어떡하라고요? 그게 딱 의도는 하나예요. 선거 때 어떻게든 주가를 떠받치려고 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본인이 찔리니까 괜히 국민연금공단에 주가 떠받치려고 뭐 한 거 아니죠라고 했는데 지금 뭐 사람들을 뭐 바보로 합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면은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주가가 올랐으면 자연스럽게 주식을 팔아가면서 이게 주식판이 도박판처럼 되지 않게 잘 조절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오르니까 그냥 아예 국민연금의 그 어떤 제한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환율 잡는데도 국민연금을 막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해피님이 국민연금은 원래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계란에 한 바구니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중동에 있는 펀드, 싱가포르 펀드 다 국부 펀드가 유명하거든요. 그 펀드들이 다 자기 주식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주식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